토끼 같은 손주를 둔 행복한 70대 할머니입니다. 사실 행복하다는 말이 이제 겨우 입에 붙네요. 사실 그 전까지 제 삶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붙지 않는 삶이었거든요. 남들만큼만 살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비슷해진 것 같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이곳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사연을 이야기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말이야 하고 싶은데 혹시 아들에게 다른 피해가 없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우리 며느리가 그런 저를 알고는 옆에서 용기를 주어 저도 한번 글을 보내봅니다. 그러면 제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를 쭉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형제는 많고 관심도 애정도 받아본 기억이 없었어요. 그런 집에서 태어난 덕분에 저는 국민학교밖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초졸이라는 제 신세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리 못해도 중학교까지는 나오는 사람들도 꽤 흔하다던데 저는 남들 입는 교복 한번 입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없는 형편에 여자가 배워서 뭐하냐는 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국민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그 어린 나이에 곧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무슨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다들 일자리 구하러 서울 올라가던 때였습니다. 저도 차비만 겨우 들고 쫓겨나듯 서울로 보내졌죠. 그 후로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얹혀 살며 공장에 개꽁으로 취직을 하게 된 저는 중학생 나이부터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여공들 중에서도 제일로 나이 어렸던 저는 친척집에 떠넘기듯 맡겨져서 눈칫밥 먹으며 무엇 하나 마음 편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하루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미싱을 돌려 힘들게 번 돈을 모두 집에 생활비로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 수중에 남는 돈은 몇 푼 되지가 않았어요. 이른 나이에 시작한 고생이 매일매일 지긋지긋했습니다. 언젠가는 익숙해질 거라 생각했던 눈칫밥도 영 적응되지 않았네요. 그러다가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공장을 다니던 남편과 오며 가며 인사를 주고받았던 저는 어느새 그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병근 씨는 일 힘들지도 않아요? 나는 퇴근하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병근 씨는 늘 웃고 있네요. 일이야 맨날 하는 거니까 힘든 게 당연하지만 다 선자씨 덕분이죠. 저는 선자씨 보면 그냥 힘이 나고 웃음이 나네요. 서로 팍팍한 인생에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늘 기름때가 지어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을 보며 믿음직하다는 인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향 동생들 생각하며 열심히 사는 착한 사람이었기에 저도 객지에서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있었죠. 선자씨, 저 선자씨 사랑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내가 선자씨 평생 사랑해줄 수 있어요. 선자씨, 나랑 결혼해줄래요? 착한 성격과 책임감에 안정적인 월급까지 저에 비해 모든 것이 나은 그 사람을 보며 저는 그런 사람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제 인생의 동아줄같이 느껴졌습니다. 더는 친척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살고 싶지 않았고 안정적이고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을 원했던 저는 이른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정순물 떠놓고 단촐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새빵을 얻어 그곳에 신혼방을 꾸렸죠. 없는 살림에 사글세를 얻어 남편과 신혼을 시작하게 된 저는 그 언제보다도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다 생각했는데 앞으로 평생 함께할 든든한 내 편이 생겼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놓일 수가 없었어요. 다정하고 착한 남편 덕분에 저의 결혼 생활은 넉넉하지 않아도 참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밥을 굶더라도 남편과 함께하면 좋았기에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좋았었죠.
그렇게 사랑하던 우리 부부 사이에 사랑의 결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고 보니 저희는 부모로서 책임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도 책임감이 강하고 든든했던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후로 처자식 걱정만 하며 더욱 열심히 살았고, 그런 남편 덕분에 궁핍했던 저희의 형편도 점점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이방을 내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집도 구하고 모든 게 다 좋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그랬었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저는 지금도 상상해보곤 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날 때부터 꼬여 있었던 것인지 가장 기뻤던 순간에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일을 나갔던 남편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어린 아들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고쳐 신지 못하고 정신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저는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 어떻게 된 거예요?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환자분이 척추를 크게 다치셔서 수술을 잘 마치더라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던 제게 희망을 빼앗아 가시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목숨 붙어 있으면 언제든 다시 걸을 수 있는 것이 평생 몸을 쓰지 못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 몇 번의 수술을 받은 후로도 저희 남편은 다시는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던 남편이 사지마비가 되고 저는 크게 상심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그래도 남편 목숨만은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남편이 죽기라도 했으면 저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그 뒤로 저는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남편과 아직 어린 아들을 홀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남편도 돌봐야 하고 돈도 벌어야 했기에 앞이 까마득했죠. 그래도 살려고 하면 어떻게든 사라지는지 저는 여태 잘 버텨냈습니다. 그런다고 별별 일을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남의 집 식모일은 당연하고 아픈 남편 뉘어놓고 남의 집 식구 병수발도 들어봤었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해야 했기에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남편이 아프고 자식이 어린데 나 하나 희생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저는 별별 고생을 다 하면서 혼자 자식을 키웠습니다. 가끔은 혼자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는 남편 옆에서 숨지게 울기도 하고 저도 어디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적도 참 많았습니다. 누가 내 고생을 알아주나 싶어 억울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자식 하나 잘 가리키는 게 제 의무라 생각하며 열심히 버텼습니다. 내가 고생하면서 살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남편 몫까지 잘 키워야 했기에 저도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하나뿐인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놓고 한시름 놓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만 들어가면 취업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에 우리 아들도 대학 졸업하면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몰라서 그랬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요즘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젊은이들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건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른 부모들이 자식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더해주는지도 모르고 그저 대학 하나 보내준 것만으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들에게도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보 같아서 내 아들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제가 보기에는 뭐라도 시켜만 주면 참 열심히 하고 잘할 아이인데 왜 이렇게 불러주는 곳이 없나 답답했죠. 그래도 가장 답답한 것은 아들 본인이었을 겁니다. 높은 경쟁률과 좁은 취업문 때문에 아들은 한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매번 열심히 면접 준비를 하는데도 탈락 통보를 받으면서 그 속이 얼마나 썩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한탄 한번 하지를 않고 오히려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부터 아르바이트 하게 됐어요.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면서 무슨 아르바이트까지 하려고. 그냥 회사 사무 보조 같은 일인데 그래도 회사 일이니까 이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하다 보면 저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그래, 좋은 일이라면 너무 다행이다. 우리 아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올 거야.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그렇게 한 회사의 아르바이트를 다니게 된 아들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뿐인데도 늘 지각 한 번 없이 열심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정말 자리만 있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할 텐데 그런 아들이 더 안타까웠죠. 그러던 중에 아들이 회사에서 웬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좀 이르다 싶어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그 회사에 나간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고 싶다 말하는 걸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놀라웠지만 회사에서 만났다는 그 아가씨가 사실은 그 회사 사장님의 딸이라는 것을 듣고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으로 아가씨가 인사를 하러 오고 저는 예비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얼떨떨했다가 막상 만나게 되니 얼굴도 예쁘고 뭐 하나 빠질 것 없어 보이는 예비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학벌도 좋고 부모님 재력에 아쉬운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아가씨가 왜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우리 아들과 만나는지 몰라서요. 그런데 정작 아쉬워하는 것은 제 아들이 아니라 그 아가씨였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 아가씨가 사장님 따님이라는 얘기에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러워했는데 그쪽에서 하도 좋다고 쫓아다녀서 만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만난 지 몇 달 만에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까지 하러 온 것을 보니 그 아가씨가 우리 아들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둘이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결혼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나는 조금 당황스럽네. 우리 아들이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정말 결혼할 생각이세요? 어머니, 저 창룡씨 많이 좋아해요. 가벼운 마음 아니고 저 정말 창룡씨 같이 좋은 남자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 결혼 허락해주세요. 근데 아가씨 정도면 다른 좋은 남자도 많을 테고 집에서 반대는 하시지 않으실지. 저한테는 창룡씨보다 나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설득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저희 결혼하면 창룡씨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빠르다 싶으실지 몰라도 저희가 결혼하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좋은 며느리 들이시면 어머님도 좋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딸처럼 자랄게요, 어머니. 너무 차이나는 집안에 갑작스런 결혼 소식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잘난 며느리가 우리 아들 좋다고 하고 나한테까지 다정하게 구니까 저도 싫지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들 간에 좋다고 하니 저도 더 반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만난 지 몇 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이고 혼수고 결혼 비용까지 모두 그쪽에서 지불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행제냐며 부러워했지만 저는 자식 결혼시키며 해주는 게 없어서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가면서 저도 긴장이 풀렸던 건지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지병처럼 달고 있던 류마티즘이 점점 심해지면서 더 이상 일을 나가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남편과 둘이 생활비와 남편 간병비까지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 상황에 아들이 저를 돕겠다고 나섰죠. 어머니, 제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당장 아프신 게 중요하니까 이제 일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쉬세요. 아버지 간병도 간병인 따로 쓰시고요. 그렇게 하면 돈이 얼만데.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큰 짐을 지울 수는 없지. 그냥 급하게 몇 달만 조금 도와주면 엄마가 금방 회복해서 다시 일 나가면 돼. 어머니, 저도 이제 돈 벌고 사회생활 하잖아요. 부모님 챙기는 게 제 몫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으세요.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아들은 제게 매달 생활비와 간병비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들이야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게 되었으니 돈이 있을 리도 없고, 그 돈이 결국 며느리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을 제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부담 가질까 싶었는지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돕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내 아들이 어디서 저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었는지 드디어 제 인생에도 복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너무나 고마웠던 저는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워낙 귀한 며느리라 그런지 시집살이 시킬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죠. 명절날이나 제삿날에 부를 생각도 없었지만 우리 며느리는 제가 혼자 고생할까 걱정되었는지 매번 돈을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가서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가게 되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다. 너희들은 회사 일 하느라 바쁠 텐데 이런 건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원래 나 혼자 하던 건데 네가 와서도 할 거 없어. 그래도 제가 너무 죄송해서요. 며느리는 저 하나밖에 없는데 한번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제가 너무 며느리 도리를 못하죠. 그래도 섭섭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돈 좀 붙였어요. 어머니,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돈으로 편하게 하세요. 아유, 돈은 무슨, 내가 알아서 해도 되는데. 그래, 고맙다. 잘 쓰마.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참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콧대 높은 며느리들 시댁일 나몰라라 하고 신경도 안 쓴다 그러던데, 우리 며느리는 바빠서 돕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리는지 매번 집안일이 있을 때면 못 가서 미안하다며 돈을 보내왔습니다. 오히려 내가 해줘야 하는데 돈까지 받아서 더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던 저는 그나마 제가 잘하는 음식으로 며느리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애들이 바빠서 반찬도 늘 사먹는 것 같길래 제가 직접 좋은 재료들로 애들 먹을 반찬을 해다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만 먹을 거면 좀 대충 해서 보내도 될 텐데 부잣집에서 자란 우리 며느리가 어떨지 몰라서 재료들도 일부러 시장 물건 안 사고 마트에서 좋은 것들만 사고 국산 재료들만 써서 정성 들여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며느리 입에 맞으려나 늘 안절부절했습니다. 지희야, 내가 너희 먹으라고 반찬을 좀 했어. 너 바쁠까봐 이따가 창룡이 퇴근하는 길에 가져가라 했으니까 받으면 냉장고 넣어두고 조금씩 꺼내서 먹어라. 알았지? 어머니, 힘드실 텐데 무슨 반찬까지 하셨어요. 저희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어머니 괜히 고생하시는 거 아니세요? 고생은 무슨, 너희 덕분에 몸 편히 마음 편히 사는데 내가 자식들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 음식이 입에 맞을까 모르겠다. 혹시 먹어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편하게 말해줘. 어머니가 해주신 건 다 맛있을 거예요. 감사해요, 어머니. 잘 먹을게요. 몸이 아파서 반찬 한 번 하는 게 힘에 부치기는 했지만 내가 그 정도라도 하지 않으면 미안해서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맛있다고 잘 먹었다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뿌듯할 수 있었죠. 그 후로도 저는 며느리의 말이라면 그저 옳다, 맞다고만 했습니다. 명절날 친정 식구분들이랑 여행 가겠다고 못 오겠다고 했을 때도 당연히 그래야지 하며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우리 아들 취직까지 하고 인생이 피었는데 제가 며느리한테 무엇인들 못해주겠어요? 제게 며느리는 늘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부잣집 딸로 고생 한 번 안 했을 텐데도 가난하고 못 배운 시험이 무시하지 않고 늘 다정하고 살갑게 챙겼으니까요. 물론 바쁘기도 하고 우리 집이 좁고 불편해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애들이 가끔씩 전화주고 한 번씩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더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수십 년 동안 작은 방에서만 지내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병원에서 나오고 집에서 생활을 할 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저는 감정적으로는 큰 동요는 없었습니다. 잠을 자다 편안하게 숨을 거둔 남편을 보며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작디 작은 방에 갇혀 타인의 도움 없이는 밥도 움직임도 어느 하나 자유롭지 못했던 남편이 육신을 떠나 이 세상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었으니까요. 저야 남은 인생의 외로움이 얼마가 되었든 반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간 남편이 죽고 나서라도 행복하게 지냈으면 싶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주변의 걱정과 다르게 저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제 몸의 상태를 느끼는 것과